이번 시간에는 리더십, 지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직원들을 또는 조직 성원들을 일정 방향이나 일정 목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 또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리더십 또는 지도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리더십,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요를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일정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원들을 일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리더십과 유사한 개념의 헤드십이 있습니다. 헤드십. 우리가 이에서 이 비교를 보면 리더십과 뭐 영어로 쓸까요? 리더십과 헤드십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양자는 똑같이 영향력, 성원들을 일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서 이끌어지는 영향력인데 비해서 여기는 공식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원들을 일정 방향이나 일정 목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심리적 측면 또는 비공식적 측면에서 갖는 영향력은 리더십, 지도성이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이처럼 공식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될 수 있는 영향력은 바로 헤드십이라 하고 이 헤드십을 우리는 직권력이라고 합니다. 직권력. 여기를 우리는 지도성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도성. 자, 이렇게 양자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리더십 또는 지도성의 이론에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특성이론, 또 행동이론 또는 행태이론, 그리고 상황이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특성이론 또는 성자론, 자질론이라고 하는데 리더는 도대체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자질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특성이론이 되겠어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보통 1940년대, 50년대 중심을 두었던 이런 지도성 이론은 바로 특성 이론인데 끝내 규명을 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가 볼 적에도 뭔가 지도자인 사람은 뭔가 다른 이러한 그 자질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질이 사회 과학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는 어느 누가 들어도 맞아, 지도자는 그런 자질이 있지라고 할 수 있는 공통된 이런 속성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지도자마다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속성이나 자질의 과학화에 실패함으로써 50년대로 사실상 사라진 이론이 되고 그에 비해서 60년대로 도면데 이제는 주로 어떠한 중심적 행동이 무엇이냐, 중심 행동이 무엇이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리더는 행동을 하느냐를 가지고 따져보는 것이 바로 행태이론인데 50년대를 넘어서 60년대, 70년대로 오면서 이루어졌던 이론들이 바로 이 행태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년도 가기 전에 마감이 됩니다. 실패한 건 아니고 마감이 되죠. 어느 누가 봐도 지도자의 행태는, 지도자의 중심적 행동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과업이나 생산성 중심이냐, 아니면 인화나 아니면 조직 내 인간관계 중심이냐, 둘 중에 하나로 갈라져 버림으로써 더 이상 연구의 실익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행태이론은 약해지고 이제는 상황이론,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를 규명하는 연구로 바뀌는데 이것을 바로 상황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리더십의 정의를 넘겨서 페이지 넘기면 리더십은 직권력과는 구별된다 해서 직권력과의 비교를, 헤드십과의 비교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아래 보면은 그림으로 리더십의 이론으로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이렇게 40년대, 50년대에는 특성이론이 중심이었지만 실패하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에는 행태 이론이 붐을 이뤘지만 그것은 짧은 기간 내에 결론이 나와버렸고, 그래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상황 이론이 중심이 되는데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를 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레빈, 리피트, 하이트의 연구나 리커트의 연구나 LBDQ, 오하이오 주립대의 LBDQ 또는 타넨바움과 슈미트의 이론은 바로 행태 이론입니다. 행태 이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행태 이론. 행태 이론에는 거기는 레빈, 리피트, 하이트의 연구로서는 지도자의 행태를 자유방위명, 전제형, 그리고 민주형으로 이렇게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자유방임적 행동을 보여주느냐, 전제적 지도자로서 행동을 보여주느냐, 민주적 지도자로서 행동을 보여주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에 비해서 미시간 대학의 리커트는 지도자의 행태를 생산성 중심형과 종업원 중심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헬핀은 지도자의 행태를 구조 중심형과 배려 중심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결론을 냈어요. 그에 비해서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연구에서는 과업지향형과 인화지향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써서 지도자의 행태를 설명을 했어요. 여기 리커트, 헬핀, 관리망,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연구 이렇게 줄까지 맞춘 것은 결국에 생산성이라고 하던 구조 중심이라고 하던 과업 중심이라고 하던 같은 개념인 것이고, 종업원 중심이라고 하던 배려 중심이라고 하던 인화 중심형 다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과업 중심형과 인화 중심형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관리망 연구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지도자의 행태를 소위 과업 중심과 과업지향과 인화지향을 각각 9단계로 나누어서 각각 9단계를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지도자의 행태를 81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가 바로 매니지얼 그리드라고 하는 관리망 연구, 관리 격자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큰 틀로 볼 적에 여러분 교재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동호인 클럽형. 자, 요쪽에 있는 부류, 요쪽에 가까워서는 생산 우선형, 과업지향형. 요쪽은 일도 못 하면서 사람도 더러워 무기력형이죠. 무기력형. 그다음 최소형. 그래서 여기는 가장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형 또는 통합형이라고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는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지도자의 행태를 분류할 것이냐를 이렇게 상세하게 나눈 것이 관리망 연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 보시고,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죠. 상황이론. 도대체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론이 되겠는데, 이 상황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로 여러분 피들러의 상황이론. 피들러는 상황이론에 지도자의 행태와
상황 변수를 같이 고려해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를 규명하고자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지도자의 행태를 과업지향과 인화지향으로 나누되 상황 변수는 3개로 나누어서 지도자와 부하와의 관계, 다음에 과업구조, 업무 분장이죠. 어떻게 업무가 나올 과업구조, 그리고 지휘권력, 실세냐 아니면 바지냐, 지휘권력. 이렇게 3개의 상황 변수를 나누어 설명을 하되 좋은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 알맞은 지도 행태를 보여주는 리더가 좋은 지도자이더라 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휘들러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LPC 척도를 사용을 했다. 자, 이런 것 등을 여러분들이 휘들러의 이론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도자의 행태로 과업지향이 좋을까, 인화지향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게 좋을까? 그것은 하나의 선호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휘들러가 말하기를 무조건 어느 행태를 보여주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를 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 변수가 아주 열악하면, 조직의 상황 변수가 아주 열악하면 어떨까? 조직의 상황 변수가 아주 열악하면 당연히 과업지향이어야 되겠죠.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회사의 상황 변수가 아주 좋다면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과업지향이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화지향, 이건 당연히 더 과업지향,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치는 거니까. 회사의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 당연히 과업지향, 회사의 상황이 아주 좋을 때 더욱이나 과업지향, 애매할 때는 인화지향. 이렇게 표현하면서 크게는 결국에 좋은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 알맞은 지도 행태를 보여주는 지도자라고 설명하면서 LPC 척도를 제시를 했어요. 리스트 프리퍼, 말하자면 가장 조금 좋아하는 동료, 이런 척도라고 해야 아주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LPC 척도를 가지고 설명해서 오른쪽 페이지 상단부 보면 LPC 척도가 높은 지도자는 가장 조금 좋아하는 지도자의 가장 조금 좋아하는 코워커, LPC 코워커, 리스트, 프리퍼드 코워커에서 가장 조금 좋아하는, 우리말로 한다면 가장 싫어하는 동료에 대한 점수를 높이 주는 지도자는 대인관계를 아주 중요해. 인화지향의 지도자들이 많고 LPC 척도에 대한 점수가 아주 낮은, 싫어하는 동료에 대한 점수를 아주 박하게 해주는 것은 과업지향의 지도자가 많더라라는 이 결론을 내린 것이 휘들러가 되겠어요. 거기 상황변수 여기 보시죠. 이 상황변수 꼭 봐주시고 LPC 척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LPC 척도. 그다음에 그런가 하면 네딘 것은 여러분, 네딘은 이거 허쉬와 브랜차드가 있습니다. 허쉬와 브랜차드의 3차원 이론이 있는데 허쉬와 브랜차드도 역시 지도자의 행태와 상황 변수를 같이 고려해서 도대체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를 따져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지도자의 행태로 과업지향의 지도자와 인화지향의 지도자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황 변수에 많은 것이 있지만 특히 상황 변수를 제시한 것이 바로 부하의 성숙도를 따진 거죠. 다양한 상황 변수가 있지만 그중에 주로 부하의 성숙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좋은 지도자를 찾아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부하의 성숙도에 심리적 성숙도. 왜냐하면 조직이나 리더에 대한 충성도지요. 또 그러면 업무 성숙도. 이것은 그야말로 업무 수행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부하의 성숙도를 크게 심리적 성숙도와 업무 성숙도 또는 과업 성숙도 두 가지를 들어서 결론은 허쉬와 브랜차드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각기 다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더라라는 결론을 내린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면은 허쉬와 브랜차드 나와 있죠. 그래서 허쉬와 브랜차드는 네디느, 효과성을 강조한 네디느 연구의 기초를 두면서 지도성과 효율성에 관한 상황 이론을 발전시켰다. 3번에 구성원의 성숙도를 주요 상황 변수로 언급을 하였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첫째 줄, 효과적인 지도자는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지도성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 지도자는 지도자의 행태를 상황과 구성원에 따라, 왜냐하면 구성원의 성숙도가 있으니까 따라 알맞게 변경시켜야 한다 해서 예로 들은 것이 바로 거기 지도성의 유형. 업무 성숙도도 떨어지는 것이 심리적 성숙도도 없다면,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효율사나 이 리더에 대한 충성도도 약하다면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쫓아내야 되겠지만 노조의 존재로 인해서 쫓아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인권이나 그 한 사람의 역량을 가지고는 안타까울 수도 있다는 표현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조직 전체가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철저히 지시하고 통제하고 하명하고 옥조이는 지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일도 잘하고 충성도도 강한, 업무 성숙도도 뛰어나고 심리적 성숙도도 뛰어나다면 뭘 걱정하겠어요. 일도 잘하고 나에 대한 충성도도 높다. 다 맡기면 되죠. 유의명 리더십. 일은 잘하는데 뺑돌거려. 일은 잘하는데 나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 사실은 버려버리고 싶지만 능력이 있는 놈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보니까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점에서 지원형 리더십으로 바로 끌어안아야 돼요. 지원형 리더십. 업무 성숙도는 별로 뛰어나지 않지만 나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그러면 정말 나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그 업무 성숙도는 떨어진 친구를 진짜 선수로 만들어줘야지. 지도형 리더십. 이런 것처럼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각기 다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 각기 다른 행태를 보여주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한 것이 바로 허쉬와 브랜차드의 바로 3차원 이론이 되겠어요. 또 이와는 달리 변혁적 리더십 출제 비중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지. 변혁적 리더십은 자 우리가 이제 끝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상황 이론에 별도로 해서 이제는 4번에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종래에 있는 것처럼 종래에 있던 열심히 해, 잘해줄게, 열심히 해, 승진시켜줄게, 열심히 하면 너 휴가 간다, 보너스 한다 이렇게 뭔가 거래적 성향으로 돌아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뭔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적 리더십과의 비교거든요. 기존의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렇게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은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리더십 또는 영감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에서 소위 상징적 체계를 이용한 뭔가 합리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징적, 비합리적이면서도 상징적 체계를 이용한 지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은 허쉬와 브랜차드와 유사한 점이 있다면 한 사람의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 관심, 성원에 대한 개별적 관심의 바탕을 둔 이러한 리더십이면서 여기는 어떠한 반대급부가 아닌 스스로의 주입, 반대급 뭘 준다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성원들에게 비전과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리더십이에요. 휴가를 준다거나 보너스를 준다거나 승진을 시킨다거나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갖게끔 비전을 제시하고 사명감을 제시하고 자부심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어쨌든 리더의 가마적 행위를 통한 신뢰를 구축해요. 신뢰를 구축하죠. 리더가 뭘 준다고 약속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가 보여주면서. 민주화에 헌신했던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몸으로 보여주어서 그들은 이미 떠나고 없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뜻을 기리려는 이러한 바로 이런 리더십을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자, 또 지면상 그만 쓰겠지만 교재를 보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변혁적 리더십. 뭐 기억본에 보면 비합리적이지만 상징적인 비합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접근으로 카리스마적 지도성, 영감적 지도성이라고 한다. 거기 보면 무엇을 준다기보다는 니은번의 두째 줄. 변혁적 지도성은 지도자가 부하 직원에게 잠재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고 내재적, 스스로가 품는 만족감을 갖게 해준다. 2번의 기억본, 지도자에 대한 구성은 개개인의 가치와 신념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관심을 두고 개개 구성원들의 목표와 신념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비전과 사명감을 제시하고 자부심을 주입한다. 지도자는 가마적 행위를 통해서 기대를 전달하고 신뢰를 구축한다. 뭐 이념화된 영향력이나 영감적인 동기유발이나 개별화된 배려 또는 지적 자극 이런 것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변혁적 지도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종래보다 보면은 이 상황이론, 이제 허쉬와 소위 여기 나오는 휘들러의 상황이론,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이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변혁적 리더십이 출제 비중이 차례대로 이동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학문적으로 정리가 아직은 안 됐지만은 관심을 받는 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있습니다. 섬기는 리더십 보시되 거기 서번트 리더십의 6가지 종류에서 경청, 공감, 힐링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편안해지고 걱정거리도 사라지는 듯한 이런 리더십, 치유. 다음에 리더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이면서도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스튜어트십. 또 성장 또는 공동체 가치. 이런 것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동기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이론. 자, 동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 이론의 개요를 보면 동기 이론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어떤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 내적 충동 상태를 말합니다. 내적 충동 상태. 욕구와 심리학자는 구분하는 욕구와 유사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구와 욕구 또 구별 또 나오겠습니다만 동기 이론의 유형으로서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무엇이?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우리 구어체로 한다면 뛰게 하는 것을 이렇게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했는가? 대표적으로 매슬로우의 욕구 5대 개설이나 알더퍼의 ERG 이론이나 또는 허스버그의
동기이생 이론이나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나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이야. 이런 이론들은 대부분 동기 이론이야.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했는가?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바로 과정 이론입니다. 과정 이론은 브룸의 VI 이론이라든지 또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또는 균형 이론이라든지 또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은 과정 이론에 속하겠습니다. 그 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메슬로우, 알더퍼, ERG 이론이 되겠는데 거기 보면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설, 욕구 5단계설과 알더퍼의 ERG 이론은 언제나 같이 가져야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5개 단계의 욕구로 나누어 설명하되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누어 설명을 하되 이것을 크게 나누어서 생리적 욕구부터 존경의 욕구까지는 여기까지는 결핍의 욕구 또는 일부 사람들은 생존의 욕구 또 일부 사람은 기본 욕구라고 이렇게 불렀고 자아실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 또 그러면 실존의 욕구 또는 메타 욕구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저수준의 욕구부터 고수준의 욕구로 상향 충족시켜 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메슬로우는 인본주의 심리학자 아닙니까? 로저스와 더불어서 자 이걸 가지고 변형을 시켰던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변형을 시킨 것이 바로 알더퍼의 ERG 이론 아닙니까? 알더퍼는 ERG 이론을 진행함에 있어서 5단계로 나눈 메슬로우의 이론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안전의 욕구를 둘로 나누어서 생리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와 사유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로 나눠서 아래를 존재의 욕구, existence, needs 그리고 존경의 욕구를 또 알더퍼는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와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이렇게 나눠서 그 아래를 관계의 욕구, relatedness, needs 그리고 스스로 자존의 욕구와 자아실의 욕구를 성장의 욕구, growth needs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ERG 이론을 제시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메슬로우와는 달리 인간은 욕구를 충족할 때 이렇게 상향 충족시켜 가기도 하지만 수염이 석자도 먹어야 산다. 하향 충족도 있고 실제 모든 순간에 모든 순간에 있어서 모든 인간들은 여러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더퍼의 ERG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교재를 볼까요? 교재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전적 교재로 해서 이 두 이론을 수직으로 내려쓰기보다는 양쪽으로 나란히 썼으면 더욱더 좋았을 거든 이해하기 좋았습니다만 보시고 그리고 양자에 대한 실사례를 가지고 접목시킨 문제를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역시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나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도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건 수직으로 맞습니다. 맥그리거는 결국에 조직무의 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성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조직 성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조직 성원들을 어떻게 사기가 진작되도록 할 수 있는가를 분석해 보려고 했더니 조직 성원들이 똑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부류는 꼭 시켜야 일을 하고 눈앞에서는 잘한 저거지만 떠나기만 하면 바로 면종복비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타인을 존경하고 자기 일을 늦추고 회사를 우선시하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사람을 같은 전략으로 사기를 진작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누되 각각의 인간 부류에 각기 다른 사기 진작 전략, 동기, 유발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면종복배를 밥 먹듯이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러한 성악설적 인간군에 속하는 성원들에 대해서는 성원들을 X 이론적 인간이라고 하되 그에 대한 동기유발이나 아니면 생산성에 대한 기여 들어간 건 철저한 지시, 통제, 하명, 감독의 방법을 쓰게 됐어요. 바로 이런 성악설적 인간을 X이론적 인간, 그에 관련된 관리 전략을 X이론적 관리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솔선수범하고 자기를 낮추어 타인을 높이고 자기를 늦춰서 회사 일을 우선시하는 이런 성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에 기여하도록 했는데 그걸 Y이론적 성선설적 인간관, Y이론적 인간관, Y이론적 관리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X이론적 성악설적 인간관을 아지리스의 이론으로 본다면 미숙한 존재의 인간의 특성 7가지와 같이 설명이 될 수가 있고 Y이론적 인간, 성선설적 인간의 그 인간관의 특징, 그 인간들의 특징은 아지리스의 이론으로 본다면 성숙한 존재의 인간에서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Y이론적 인간의 특징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X이론과 Y이론, X이론의 인간, X이론 대 관리 전략, Y이론 대 인간, Y이론적 관리 전략을 그대로 같이 밑에 있는 아지리스의 미숙한 존재의 인간과 성숙한 존재의 인간을 같이 붙여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서하지 않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은 욕구충족 이원설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족의 반대말 불만족, 불만족의 반대말 만족,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두 개, 만족을 향하는, 불만족을 줄이는 것을 따로따로 충족을 시켜 나가야지 어느 한쪽, 만족을 높였다고 해서 불만족이 줄거나 불만족을 줄여줬다고 해서 만족이 높아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욕구 충족 이원설, 욕구 충족 개별적, 개별적 욕구 충족의 이원설입니다. 그러면서 조직 관리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있는데 교재를 보십니다.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이라고 일 자체나 자기 성장 관련 요인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 돼 인적, 물적, 환경에 관련된 요인, 보수가 얼마냐, 직장과 집과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느냐, 작업 환경은 어떠냐, 인적 구성은 어떠냐, 업무 배분은 어떠냐, 이런 인적, 물적 환경에 관련된 이런 요인은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이라고 합니다. 착각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만족 요인인 동기 요인이 높아졌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일이 더 재밌어졌다고 해서 불만족 요인, 소위 보수가 적어서 갖는 또는 작업 환경이 열악해서 갖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멀어서 갖는, 또는 복리 후생 여건이 안 좋아서 갖는 이런 불만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허스버그의 동기위생이론의 그 박스 내용은 아주 잘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론들은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했는가를 따지는 내용 이론들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과정 이론은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겠어요. 거기에 부름의 기대 이론. 그 그림을 볼까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면 합격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소위 합격할 거에는 성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면 동기가 유발된다고 하지만 바로 그걸 부정한 것이 바로 여기라는 브룸이나 라우러가 되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합격을 한다. 성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걸 말해본들 가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그 성과는 여러분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거예요? 어떤 보상을 가져다 줄 거예요? 라고 하는 보상기대까지를 불러일으켜줘야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기대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지 애매하게 해도 안 되고 보상에 대한 그 기대도 높아지게 하려면 보상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과는 달리 단지 노력하세요. 합격할 거예요 라고는 성과를 가져온다는 성과 기대만 불러일으켜서는
동기는 유발되지 않는다. 그 성과가 나에게 어떤 보상을 준다,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준다고는 보상 기대까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바로 실질적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유인가는 성과도 아닌 바로 보상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보상을 일으키게 하는 바로 2차 보상 기대는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과 기대는 기대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슴을 뛰게 하려면 기대와 수단과 그리고 유인가가 같이, 사실은 유인가와 수단과 기대가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져야 동기가 유발되게 된다 하는 이론이 바로 브룸의 기대 이론이 되겠습니다. VI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거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스는 내가 회사에 또는 내가 조직에 투입한 거에 대해서 조직은 나에게 얼만큼을 돌려보내주느냐, 반대급부가 어느 정도 오느냐를 다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 봄으로써 동기유발의 강도를 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 이론 또는 균형 이론이 되겠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회사가 나에게 보여주는 그 반대급부가 다른 사람이 했던 거에 비해서 인정이 될 만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지만, 더 동기유발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지만, 내가 투입한 결과에 대해서 회사가 돌려주는 반대급 승진이나 보너스나 대우가 다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적에 내가 인정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더 큰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번 개념 나와 있지요.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를 받느냐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사람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동기가 유발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거기 공정성의 정도는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자시와 타인의 투입, 노력에 대한 성과를 비교해서 느끼게 되는 작업 동기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균형 이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goal setting theor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boys be ambitious, 뭐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이런 단어처럼, 그런 것처럼 목표의 크기가 동기유발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꿈의 크기가 동기유발의 강도를 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당연히 조직 성원들의 꿈의 크기를 더 키우게끔 해주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스스로도 꿈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꿈을 낮춰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또는 여기 동기니까 인간의 동기유발은 목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이론으로 목표가 행위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의 설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대는 좀 뜸했습니다만 이렇게 리더십과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십에서 한 문제, 동기에서 한 문제 정도를 하되, 특히 여기 나오는 메슬로우와 엘더퍼의 이론에 대해서는 특히나 일상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과정이론에서 한 번쯤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슈퍼비전 그리고 재무관리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